개혁에 있어서 이성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성계는 고려를 개혁할 뿐만이 아니라 역성혁명을 하자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정몽주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역성혁명은 왕위 찬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반란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벌써 15편의 강의를 했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강연을 이렇게 보니까 책을 선정해서 이 인물을 하는 그런 식의 강의가 많았는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려의 인물인 포온 정몽주의 세 가지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은 고려 시대에 그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을 거쳐서 관직을 하신 분입니다. 외교가이고 정치가였으며 성리학자, 철학자까지로 불리신 분이고 종일품의 무다성까지 오르신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분의 이 그림을 초상화 영정이라고 부르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 어릴 때는 이거 교과서에서 보고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탁하면 되게 잘 들어줄 것 같은 할아버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때 나이는 56세였어요. 예. 포온 가면은 절이, 충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지 아무튼 나름대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사진은 우리가 보통 영정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포온 공신도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공양왕을 추대했다라는 그 공으로 그 화원에 의해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의자에 탁 이제 포즈를 취하시고 계시면 이제 화원들이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직접 이렇게 그렸던 그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원 선생님과 이색, 정몽주 요 정도의 분들이 있는데 요게 서원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요때 나이가 53세라고 합니다. 포온 선생님은 생가가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영천의 임고면 우항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버지가 포항 영일정씨입니다. 전운관이라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영천 이씨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정몽주 선생님이 영천에서 태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양반 집안이었고 성균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다 잘 살았어요. 그 유복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몽주 선생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주무셨을 때 화분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렇게 딱 놓치셨대요. 난 화분을. 그래서 목난이라고 어릴 때 부르다가 9살 됐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낮잠을 주무셨는데 배나무에 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꿈을 꾸시고 깼는데 이 정몽주 선생님이 배나무 위에 다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몽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셨고 이제 관직에 나갈 때쯤 돼서는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주나라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나타나서 뭔가 조언을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정몽주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위인들의 이름 보면 이름이나 이런 탄생들을 보면 조금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몽주 선생님은 그런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어릴 때부터 정몽주 선생님이 특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어주신 시입니다.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백로가 상징하는 게 보통 순결, 지조, 청렴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정몽주 선생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시고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 이 백로처럼 절개를 지키고 살아라. 선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고 어릴 때 조금 남달랐던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어머니께 주셨고 나중에 조선시대 그 선비들도 이 백로가를 많이 추앙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외교가 정몽주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이 살던 그 고려 말 시기에는 명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고 원나라가 쇠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민왕도 친명 노선을 취하고 있었고 정몽주 선생님도 함께 이제 친명 노선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공민왕이 갑자기 시해되고 나서 이 친원 세력들이 고려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친원 세력에 의해서 정몽주 선생님이 약간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었을 그때 명나라하고 원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명나라는 고려에 조공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조공을 이렇게 요구를 하니 사신들을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사신이 죽는 사건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 선생님이 직접 이 명나라에 사행을 가십니다. 예, 가셔서 이 명태종을 만나서 이 훌륭한 언변을 통해 명태종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내지 못했던 그 조공을 다 탕감당하고 증액되었던 이 조공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39명의 사신들이 죽고 배에서 13일 동안 이렇게 조난당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여기 정몽주 선생님이 지금 이게 물고 계신 게 말다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13일 동안 견디셨는데 이 소식을 명태조가 듣고는 군대를 보내서 이를 구출해냅니다. 네, 구출해내서 또다시 한번 명태조와 정몽주 선생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몽주 선생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세가 의연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 감동해서 두 분이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또 그때부터 정몽주 선생님은 명나라에 있던 그 사신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했고 또 외교관이 그들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증거물이 지금 이 등주라는 곳에, 그러니까 산둥성이에요. 펑라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고성박물관에 정몽주 선생님의 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정부의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산둥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몽주 선생님이 정착하고 있었을 때, 그 전에 고려로 왔다 갔다 할 때 태풍을 만나서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알고 이 길은 도저히 안 된다.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 개성을 출발해서 압록강 그다음에 그 랴오뚱 반도를 거쳐서 산둥수로 오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명태조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몽주 선생님 직접 명태조한테 요구를 했고 이 정몽주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허락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등주라는 곳에 정몽주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와도 관계가 되겠죠. 요거는 2019년에 세워졌어요. 이 닝봇이라는 곳에 이 정몽주 동상이 최근에 정말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치가 사실 잠깐 보시면 여기 건너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닝보시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등주시는 저 위에 난징을 거쳐서 그때 만들었다면 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길을 또 이 정몽주 선생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지도인데요. 이게 무슨 지도냐면 우리나라 요즘 중국에 구매 대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차이나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물류센터가 여기 닝보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닝보에서 차이나베이를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동상을 세우지 않았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정몽주 후손들이 만들었어요. 이 중국과 한국의 교류의 연속의 의미들 부여하면서 이때 정몽주 선생님이 외교관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다. 우리 이 닝보항해를 출발점을 해서 내륙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세워줬다고 합니다. 예. 이건 두 번째의 외교관의 역할인데요. 정몽주 선생님이 계실 때 그 고려 말에 외고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외고라는 게 일본의 정부에서 보낸 군인들이 아니에요. 외고는 도적질 집단입니다. 구자가 도적질하다는 뜻이거든요. 도둑들이 쳐온다는 뜻인데 화살표만 봐도 진짜 답답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이 올 때는 정말 부대에 한 사단이 올 정도로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은 그냥 집을 떠납니다. 또 여자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당할까봐 자결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아이들은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 젖을 빨다가 피가 넘어가서 죽었다라는 정말 살인마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몽주 선생님이 나섭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명나라를 갈 때 이렇게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것 딱 4년 후에 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몽주 선생님이 이때 어디 계셨냐 하면 그 언양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셨어요. 그 친원 세력에 의해서 그 유배를 가했던 분을 불러서 일본을 보내는 겁니다. 예. 정몽주를 청거하여 왜구를 금지시켜 줄 것을 청하도록 하니 사람들이 이를 위태롭게 여겼으니 되어 있습니다. 위태롭게 여겼다는 것은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줄도 알고 가는 겁니다. 왜?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몽주 선생님은 전혀 어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신 겁니다. 예. 가자마자 사실은 관음사라는 절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되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순간 스님들이 갑자기 줄을 씁니다. 정몽주 선생님이 시를 한 편 딱 쓰고 난 다음부터 거기에 있던 스님들의 태도가 확 바뀌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승들 가운데서 시를 구하려는 자에게 붓을 들어 바로 지어주니 승려들이 많이 모여들고 날마다 가마를 메고 와서 기이한 승경을 보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시 한 편 써주세요, 시 한 편 써주세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고려판 한류 연풍이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스님들이 고려에 이런 시인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셔서 그 왜구의 우두머리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왜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발도 잘 신고 다니지 않거든요. 신발도 잘 안 신고 이가 굉장히 까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빨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입이 까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니까 그거 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문화를 인정한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구의 우두머리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기들이 붙잡아놓은 포로 100명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예. 외교에 있어서 정몽주 선생님은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규슈에 있던 막부를 만나서 너네 왜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것을 빨리 좀 어떻게 금지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 막부도 이 우두머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알겠다라고 하면서 환대를 해주었다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도 좀 금지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몽주 선생님 때문에 일본 막부가 이 왜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예. 정몽주 선생님의 이 사행일지인데요. 일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벌써 5번이나 남경을 갑니다. 이 남경을 가는 거리가 8,000리라고 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90일이에요. 90일.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셨는지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그런 용기? 이렇게 투철한 국가관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토은 선생님이 좀 새롭게 보이는 일입니다. 이 외교관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보면 제가 앞에서 봤던 그런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정몽주 선생님은 이성계와 같이 황산대첩에 참여하셔서 왜구를 무찌르셨어요. 또 여진 정벌에도 참여하셨고요. 그러니까 문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셨지만 그보다도 이런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직접 말을 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국내에 이런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이 병법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든지 그런 일을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 선생님과의 조금 다른 이런 군인으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리학자의 정몽주 선생님입니다. 이 사진은 영천 임고면에 정몽주 선생님이 태어나셨던 그 자리에 세워진 여기 안에 보면 효자리라고 적혀 있는 비각입니다. 정몽주 선생님이 1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셨고, 또 29세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셨어요. 정말 부모님을 이 극진히 이렇게 모시고 유교에 따라서 이렇게 3년상을 치르는 것을 공민왕이 굉장히 극찬하시면서 이 비석을 세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고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리학에서는 조상 숭배, 예의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추앙받았고 존경받았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때 장례 문화는요, 보통 그냥 10일 정도 탈상하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리학의
입각해서 이런 실천했던 우리 정몽주 선생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고면에 임고서원이라는 곳에 가면 동방이학의 조라는 이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색 선생님이 이 정몽주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동쪽의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조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몽주 선생님이 성리학을 해석하고 강의하실 때 사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성리학 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 정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색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학문에서 어느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가장 뛰어났으며 그의 논설은 어떤 말이든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5살 어린 정도전도 이 정몽주의 이런 글들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되게 의심 가는데 정몽주가 얘기하는 건 다 믿어진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이 고려시대 때 정몽주 선생님이 성리학에 얼마나 집중을 하셨고 이걸 실천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의창제도라고 하는 빈밀 규율 제도예요. 쌀을 빌려주는 이런 것도 다시 실행하셨고 지방에서는 향교나 오부학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교육에도 실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그냥 공부하려고 과거 시험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성리학의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성계를 만나면서 조금 흔들리게 돼요. 고려를 개혁하려고 하셨던 분이 정몽주 선생님인데요. 개혁에 있어서 이성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성계는 고려를 개혁할 뿐만이 아니라 역성혁명을 하자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 정몽주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역성혁명은 왕위 찬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반란인 거죠. 성리학에 입각한 정몽주 선생님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사진인데요. 이 정몽주 선생님의 이런 학식과 인품을 바탕으로 이성계 세력들은 역성혁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원을 통해서 하여가라는 시를 이 정몽주 선생님께 들려주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리자라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정몽주 선생님은 충성심을 나타내는 당심가로 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망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고 답가를 합니다. 이방원과 정몽주 선생님이 만나는 이 장면이 전에 정몽주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유언 비슷한 걸 하거든요. 내가 가면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몽주 선생님이 이성계 집에 왜 갔을까요? 이성계가 그때 좀 다쳐가지고 병문안 가는 핑계로 여기를 가셨거든요. 가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갔다는 것은 정몽주 선생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고려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걸 정몽주 선생님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려를 위해서 누구 한 명쯤은 죽어야 되지 않을까? 고려 신하로서 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요거 개성의 선주교입니다. 이방원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란 자객에 의해서 철퇴를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예전에는 주변에 이게 없었었는데 나중에 정조시대 때 이 정몽주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을 지나가는 게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다 치고 요 곳으로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개성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2008년도에 그 유홍준 교수님이 이걸 보고 찍으셨는 건데요. 요게 새롭게 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철퇴에 맞고 정몽주 선생님의 피가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유홍준 선생님이 60년 전의 사진이랑 이 빨간색 그림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근데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이 피가 정말 정몽주 선생님이 피인지 아니면 돌에 나오는 철분의 성분인지를 따지면 따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역사를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증거물을 꼭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피로서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고려의 충절, 충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니까 이 사실만 알고 나머지는 우리 각자의 몫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타가 있니 없니, 달에 토끼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상징성을, 그들의 상징성을 같이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이런 일화를 통해서 이세 선생님이 동방이학의 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에서는 명분을 따지고 의리를 따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충신을 지켰던 이분을 이렇게 추종을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훨씬 더 정봉주 선생님을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길제, 조광조, 이황까지 쭉 이렇게 성리학의 계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파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성리학자로서의 이제 조상급이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문인으로서의 정봉주 선생님입니다. 어릴 때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게 9살 때 썼던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상사곡이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여종이 남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해서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을 쓸 줄 모르니까 이 여종이 이 어린 정봉주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쓴 글인데요.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달은 찼다가 이지러지나 없어지나 첩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봉함하였다가 도로 열어 한마디 덧붙이는데 세간에서 병 많은 것이 상사병이라 하더이다. 9살인 정몽주가 쓴 겁니다. 예, 믿어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글 쓰는데 많이 이렇게 남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은 선생님의 이런 글이나 시가 이렇게 포은 선생님의 문집, 포은집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는데요. 방금 제가 동방이학의 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종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봉주 선생님의 이 포은집에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네, 정봉주 선생님이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이걸 수습하기가 힘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7권 4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도 많지 않아요. 시가 좀 많고요. 예. 또 정봉주 선생님의 성격이 글을 쓰시고는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렸대요. 바로. 그래서 이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그 있는 시들을 좀 몇 편 소개를 하겠는데요. 정봉주 선생님의 시가 대부분 보면 친구를 그리워하거나 자식들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 내용을 보면 해 길어 집 푸른 동산 숲에 가득하니 처마 끝에 달 뜨니 친구 얼굴 생각나고 주렴고리에 바람 부니 친구 발소리인가 의심된다. 어느 때나 만나서 이 밤 일을 얘기할까 매일 아침 말을 몰아 회음으로 가는 것을. 자기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역참이란 다른 곳에 있는데 달만 봐도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뭔가 휘삭 소리만 나도 혹시 나 친구 온 거 아닌가라고 반가워 발소리를 의심한다는 겁니다. 연애 편지도 알고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친구에 보면 정도전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 세 분을 그리워하는 이 시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일본에 사행 갔을 때 썼던 글인데요. 정봉주 선생님이 사람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여기 보시면 나그네길 봄바람에 흥취가 마구 일어 좋은 곳 만날 때면 술잔을 기울이네. 돌아갈 때 돈 다 쓴 것 부끄러워 마라. 새로 지은 시 비단 주머니에 가득하다. 술 많이 드시고 좀 이게 부족했는데 시 한 수 써주면 공짜로 술 줬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셨던 정봉주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봉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선시대에 훨씬 더 이 정봉주 선생님을 추대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나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문묘에 선현들의 제사 지내는 것을 문묘라고 하거든요. 이 성균관 대성전에 있는 문묘인데요. 그 전에 최초원 선생님, 안양 선생님, 그리고 정도전 선생님, 공자님도 계시죠. 그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을 모시는 이런 문묘에 정봉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자와 거의 같은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성리학에 많이 심취하셨고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묘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서원에 정봉주 선생님을 많이 모시고 있거든요. 영천의 임고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예전의 모습이고 여기 최근이라고 하면 1985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건데 다른 서원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정몽주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여기 템플스테이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성 숭량서원입니다. 여기 지역은 정몽주 선생님이 살았던 그 집터에 요거 서원을 세워서 정몽주 선생님을 또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인의 충렬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임고서원은 고향이고 두 번째 숭양서원은 개성에서 정몽주 선생님이 살았던 곳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용인이라는 곳에 왜 정몽주 선생님이 이 위패를 모셨는지를 보면 이곳에 정몽주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님들이 이 정몽주 선생님의 시신을 그냥 가매장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종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를 고향으로 이장해라라고 명을 내리죠. 이장하는 이 과정에서 명장이라는 게 있어요. 깃발인데요. 관직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새겼는 것이 날아갔대요. 용인에 잠시 쉬고 있는데 이 깃발이 날아가서 여기 안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영천을 가는 이 용인에다가 이 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정설입니다. 믿어야죠. 그래서 용인에 가면요, 포은대학교라도 있어요. 포은문화재도 있고요. 뭐, 포은 아트 갤러리, 무슨 포은대로라고 하면서 포은이란 이름을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은문화재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던데요. 이 장면은 청장행렬이라는 장면입니다. 포은 선생님이 개성에서 이 영천으로 이 이장을 할 때 했던 이 행렬이 거의 국장 수준이었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은 문화재의 의미를 이 국장 행렬과 같은 의미를 부화해서 포은 내 장례식 장면을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16번 정도를 했던데요. 되게 화려해요. 포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던데 시를 짓는다든지 백일장도 하고 또 천장 행렬이 국가 수준의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하는 제례악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님의 국장을 볼 수 없으니 이런 퍼레이드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항에 있는 오천서원입니다. 이거는 영일정시인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여기가 정몽주 선생님의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전에는 태어났는 곳을 고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부모님의 고향을 고향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포항에서는 정몽주의 고향이 포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문화재를 유치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언양 방구서원입니다. 정몽주 선생님이 친원 세력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거든요. 유배를 가게 되면서 여기에 잠시 머물렀어요. 1년 남짓 머무르면서도 이 서원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도 시켰대요. 그리고 방구대 같은 데 논일면서 시도 짓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방구대가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가셨던 정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몽주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셨고 외교관으로서의 모습, 충신으로서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정몽주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